저는 결혼 4년 차였습니다.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따뜻했고 성실했고 늘 상대를 배려하는 듯 보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조차 너는 참 복 터졌다라고 말할 정도였지요. 저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잘 지켰고 사소한 것도 잘 챙겼으며 저를 웃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평생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 이후 우리의 일상은 소박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저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를 때가 많았지만 우리는 주말이면 언제나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주말마다 장을 보러 다니고 카페에서 함께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일상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걸 믿었으니까요. 그러니 제게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민지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로 10년 가까이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민지는 제 삶의 거의 모든 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일이면 매번 가장 먼저 찾아와 축하해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곁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민지를 가족처럼 생각하셨습니다. 가족 여행에도 함께 다녀왔을 정도였으니까요. 저에게 민지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한쪽을 단단히 지켜주는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민지가 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 남편이 그 신혼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함께 웃던 그들이 제 등 뒤에서는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일을 일찍 마쳤습니다. 반차를 쓰고 나온 저는 우연히 민지가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했으니 신혼집 인사라도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인스타그램을 켰을 때 민지 계정은 접속 중이라고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바빠서 못 받는 거겠지 하면서 말이죠. 겸사겸사 근처니까 그냥 들러서 인사라도 하고 오자. 사소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선택이 제 인생을 가장 잔인하게 갈라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파트 단지, 민지의 신혼집.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의 현관문이 열려 있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죠. 순간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혹시 집에 있는데 못 듣는 걸까? 혹시 다른 손님이 와 있는 걸까? 저는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허겁지겁 끌어올려 몸을 가리며 얼어붙은 표정. 그 장면은 제 머릿속을 한순간에 새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고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뭐야? 제 입에서 겨우 새어나온 건 그 한마디였습니다. 떨림과 충격이 뒤섞여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 저는 현실과 꿈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 안에서 다른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바로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분명히 놀란 듯 멈칫했지만 곧바로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변명할 단어를 찾는 얼굴.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 말 한마디는 제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이미 모든 게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무슨 이럴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저는 그 순간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터져나오는 눈물과 함께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저를 일으켜 세우거나 붙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위로나 변명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둘은 침묵한 채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무표정의 시선은 제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몸을 떨며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현관문을 걸어 나오며 시야가 번져 계단에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겨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눈앞은 흐리멍덩했고 머릿속은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모든 짐을 빠르게 챙겨 현관 앞에 내다뒀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린 채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무너진 삶 속에서 방 안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병가를 냈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밤이면 새벽까지 울다 잠드는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정신과 진료도 받았습니다. 약을 받아도 상담을 들어도 제겐 제대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같은 장면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의 얼굴, 머리를 헝클어진 채 나온 민지의 모습, 그리고 뻔뻔하게 내뱉었던 단 한 줄의 말. 그 모든 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기만 하면 결국 모든 걸 잃을 거라는 걸. 그들에게 또 짓밟히기만 할 거라는 걸.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지 않겠다. 이 모욕을, 이 배신을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 울고만 있지 않겠다. 그 순간부터 조금씩 정신을 붙잡고 일어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와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 사진, 통화 기록, SNS 흔적들, 집안에 설치된 소형 CCTV의 일부 화면들까지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민지의 신혼집, 그것은 사실 제 남편이 드나드는 불륜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젠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끝장을 볼 거야.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던 순간 제 다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공간을 마주한 긴장감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니.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내 삶이 이런 지경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이건 내가 알고 있던 결혼도,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지금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울컥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겨우 숨을 고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맞은편에서 변호사님은 차분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도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솔직하게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직접 목격한 광경, 그날의 충격, 그 후 며칠간 무너졌던 나날들, 그리고 민지와 남편이 내게 저지른 모든 배신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상간 행위입니다. 증거만 충분히 확보되면 이혼 소송, 그리고 상대 여성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미친 게 아니야. 잘못한 건 분명 그들이야. 갑자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랬어. 나는 그동안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 덕분에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었고 나를 배신한 건 그 두 사람이었다는 걸.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꺼낸 파일을 변호사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증거를 모으려 애써 놓은 것들. 남편과 민지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 통화 기록, 주차장 입출 기록, 남편 이름이 적힌 택배 상자 그리고 민지가 신혼집이라 속였던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까지. 변호사님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력 충분합니다. 최소 수개월 동안 관계가 지속된 게 명백하게 보입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라는 단어를 그들이 들먹였던 걸 떠올리자 치가 떨렸습니다. 단순 실수라면 어떻게 몇 달 동안 같은 장소를 드나들 수 있을까요? 얼굴을 맞대고 사진을 찍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배우자라는 걸 알면서도 매일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그게 실수라 말해진다는 게 말이 될 리 없었습니다. 그날 상담에서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민지 남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죠? 절대 지금은 말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도 피해자지만 아직 그에게 직접 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략은 차갑게 법정 안에서만 성과를 내는 겁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민지 남편에게 모든 걸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의 말이 옳았습니다. 지금은 감정 아닌 법으로 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한 내용 증명이 각각 발송됐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 소장을, 민지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장이. 그 순간부터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빗발쳤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어.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수, 실수, 실수.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실수라면 넌 몇 달 동안 오직 실수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다고. 실수라 하기엔 너무 치밀했고 공들인 관계였잖아. 민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화까지 직접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럴 생각 아니었어. 그냥 서로 너무 외로웠던 거야. 나는 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힘들면 내 결혼을 해결했어야지. 왜 내 삶을 망가뜨린 거야? 민지는 침묵하더니 흐느낌만 흘리다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각자 방식으로 변명했습니다. 남편은 책임 회피형이었습니다. 실수였다. 한눈을 팔았다. 다시 안 그러겠다. 한결같이 모든 게 잠깐의 잘못이라며 본질은 변한 게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반대로 민지는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난 힘들었다. 내가 완벽해서 내가 질투했다. 그래서 흔들렸다. 자신이 마치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사람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 큰 충격에 몸져 누우셨습니다. 어머니는 혈압이 치솟아 병원 진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집안의 정적만 내려앉았습니다. 시댁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엔 제게 다시 잘 살아보는 게 어떠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젊으니까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식이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본 그 장면을, 제가 겪은 그 모욕을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는 걸까요? 결국 저는 냉정하게 행동했습니다. 시댁의 단체 카톡방에 증거들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민지와 남편이 찍은 사진, 오피스텔 계약서, 주차 기록. 그 뒤 시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울음 대신 오히려 단단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자.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분노와 수치심, 그 모든 고통을 끌어안은 채 나는 싸우는 중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 소송은 시작됐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그와는 단순히 친구였다. 잠깐 만난 적은 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증거는 이미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카톡 대화, CCTV 화면, 호텔 예약 사인, 결제 내역. 거짓말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민지는 결국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그녀는 뻔뻔했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전화에서 그녀가 했던 말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완벽해서 나는 늘 뒤처진 기분이었어. 그래서 무너뜨리고 싶었어. 그때 저는 몸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내 삶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내가 가진 걸 빼앗고 싶어서 오랫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저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울고 분노하는 건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걸. 나의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거라는 걸. 민지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이 정식 접수됐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그들의 변명은 허망했습니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되찾고 나를 짓밟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싸움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막 넘으려는 순간 뜻밖의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민지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제 손은 잠시 굳었습니다. 민지의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와 직접 연락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괜히 제가 먼저 사실을 전했다간 불필요한 문제로 엮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는 저와 똑같이 피해자였기에 감히 제가 먼저 다가가 상처를 더 들쑤실 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신호음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떨림 대신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모든 걸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으려 합니다.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역시 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내 상황이 혼자가 아니구나. 그는 이어서 제게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제출할 겁니다. 저도 상간남 소송을 걸 겁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순간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피해자 2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손을 맞잡듯 진실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혼자 의심을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낮에 외출하고 돌아온 뒤 침대 시트가 바뀌어 있다거나 스마트워치에 남은 낯선 위치 기록,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느껴진 사소한 단서들이 그를 갉아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흔들리면서도 침묵하며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에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고 했습니다. 민지의 남편이 제출한 증거는 강력했습니다. 오피스텔 출입 기록, 그녀와 제 남편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장을 보는 CCTV 영상, 호텔 예약란에 남겨진 민지의 자필 사인까지. 제가 모은 증거와 겹치지 않는 또 다른 각도에서의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전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남편은 양쪽 모두에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제게는 이혼과 위자료, 민지 남편에게는 상간남 소송.
한순간에 두 방향으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재판정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숨이 막히도록 무거웠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긴장된 정적 속에서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다리가 떨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처음부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인을 앞세워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친구였습니다. 잠깐 만난 적은 있었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 일부가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판사 앞에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민지의 말은 산산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카톡 대화, 오피스텔 출입 내역, CCTV, 호텔 예약 내역.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감정에 솔직했을 뿐이에요. 제 마음을 숨기지 않았던 게 잘못인가요? 그 말은 법정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마치 반성은커녕 자기 감정을 정당화하는 듯한 태도에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작아진 어깨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은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나와 살고 싶다.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민지는 미동도 없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저한테 매달린 거죠. 저를 놓지 못하고 따라붙은 겁니다. 그때 남편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은 민지를 위해 가정을 버렸고 모든 걸 던졌지만 정작 민지는 언제든 자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재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지는 심지어 자기 남편을 두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은 너무 착해서 재미없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분노로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할 수 있을까요? 제 남편은 그런 그녀의 태도에 점점 더 초라해져 갔습니다. 민지가 자기와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축소할수록 그의 어깨는 점점 더 구겨지고 작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조차 철저히 버림받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판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정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날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제 심장은 한 번 크게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식어가는 감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국가가, 법이 명확히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걸.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재판정 문을 나서면서 저는 오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직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겨우 진실이 드러났을 뿐 진짜 파국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재판이 끝나면서 저는 속으로 깊게 숨을 내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판결이 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가라앉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법정에서 마침표가 찍히자마자 조용했던 물결은 돌이 던져진 호수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균열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건 남편의 삶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는 탄탄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 직장은 우리 가정의 기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회사 안에서도 균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공론화된 건 아니었지만 직장이라는 곳은 은근한 소문 하나로도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불륜으로 소송까지 간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힌 순간 그에 대한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복도 끝 탕비실 옆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면 그는 등을 굽히고 더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점점 동료들도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사팀까지 보고가 들어가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는 부서에서 밀려나 한직으로 발령났습니다. 개인 문제는 개인 문제일 뿐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이미 그의 이름은 신뢰 목록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몇 달 뒤 그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직인지 사실상의 해임인지는 명확치 않았지만 퇴사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회사를 나온 그날 제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난 다 잃었어.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그 문자를 읽은 순간 저는 묘한 웃음이 났습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니. 알면서 했으면서. 외로웠다고 잠깐 흔들렸다고 수없이 반복했던 그의 변명들이 그 순간엔 참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가 가진 안정된 생활, 가족, 명예, 모든 걸 버린 건 결국 그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망가뜨린 게 아니라 본인이 제 발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민지의 추락은 다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결혼 2달 만에 다른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여인이라는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법정 판결은 뉴스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네라는 곳은 지역 커뮤니티라는 공간은 그 어떤 언론보다 빠르게 소문을 키워내는 곳이었습니다. 신혼집에 친구 남편을 불러 살았다더라. 결혼 2달 만에 바람을 피웠다더라. 같은 속삭임이 곳곳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녀의 시댁 쪽이었습니다. 민지 남편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고 그분이 교회 지인들에게 울분을 토하며 전화를 한 녹음이 지역 단체방에 흘러들어간 겁니다. 그 한 번의 노출로 이름과 사건이 확산되면서 민지는 사실상 동네 커뮤니티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카페에서 그녀를 보면 힐끗거리며 수군거렸고 미용실에서조차 등에 따가운 시선이 꽂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직장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손님들이 등을 돌리면서 사장은 은근히 사직을 권했습니다. 결국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민지가 친정으로 갔다느니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느니 하는 말이 여러 갈래로 흘러나왔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동네에서 그녀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사람이 된 겁니다. 재판에서 선고된 위자료는 냉정했습니다. 민지는 저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민지 남편에게도 별도의 돈을 주어야 했습니다. 양쪽 소송 비용까지 포함해 그녀는 거의 7천만 원 가까운 배상금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제 남편 역시 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제 기여도가 더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신혼집 소유권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가 집으로 짐을 가지러 들어온 날 저는 일부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무릎 꿇고 매달리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들끓던 감정은 이미 식어 있었고 이제 저에게 필요한 건 차갑고 조용한 결론뿐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울부짖는 대신 법의 이름으로 사회라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결과로 복수를 택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확실한 대가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지인들을 통해 남편의 최근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업계 안에서 은근히 그의 이름은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한때 땡땡 회사 다니던 사람 불륜으로 잘렸대. 그 소문은 서류 심사 단계에서 그의 앞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택배 상하차, 편의점 야간 근무, 모텔 객실 청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눈가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후련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지에 대한 소문도 이어졌습니다. 지방에 내려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느니, 우울증으로 집 안에서만 지낸다느니, 누군가는 우연히 그녀를 봤는데 눈빛이 완전히 꺼진 사람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민보다 차가운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선택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내가 아닌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는 예전에 무너진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되찾은 평화였습니다. 아침에 혼자 식탁에 앉아도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을 열어 공기를 들이마실 때 이 집은 이제 온전히 제 몫의 공간이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흘린 눈물과 치열하게 싸운 기억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끝에 마침내 찾아온 고요는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잊히는 건 주변 사람들의 기억일 뿐이라는 걸요. 정작 당사자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발로 무너뜨린 결과라는 낙인은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며칠 전 우연히 남편의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걔 지금 모텔 청소 알바해. 잠깐만 하는 거래도 상황이 진짜 안 좋은가 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독하게도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발로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던 결말이었습니다. 이제 제 삶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되었고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감정적 복수가 아니라 법과 세상이 내리는 정확한 대가.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통쾌한 복수라는 사실을요.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던 순간의 긴장감은 여전히 제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요즘 잘 지내세요? 그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평온하게요.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면 상대는 다행이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건 오직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잖아. 홀가분하지. 하지만 홀가분하다는 단어는 제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밤이 되면 불쑥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민지의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가 마주한 광경,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의 얼굴, 잠옷 차림의 민지가 제 앞에 나타나 내뱉은 그 한마디. 그 순간은 아직도 꿈속처럼 되살아나 저를 덮치곤 했습니다. 잠에서 덜컥 깨어 이불을 움켜쥔 채 숨을 헐떡인 적도 많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울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 새 출발하라고. 하지만 상처란 그렇게 간단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나도 흔적은 남습니다. 흉터란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처럼 변명에 매달리지도 않았고 민지처럼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눈물이 나고 무너져 내리고 싶었던 순간에도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끝내 법이라는 무기로 맞섰습니다. 감정이 아닌 차갑고 냉정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복수라고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했어야지.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매몰차게 한 건 아니냐? 조금은 봐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봐달라고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10년 가까운 우정을 짓밟아 놓고 서로의 욕망만을 위해 저를 짓누른 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무너졌을 관계였습니다. 저는 단지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민지와 남편의 근황은 간간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여러 차례 서류에서 탈락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업계 안에서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탓일지도 모릅니다. 묵직한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자초한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확신. 민지 역시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우연히 그녀를 봤는데 예전의 발랄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공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것만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집을 제 이름으로 정식 등록하고 나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를 치우고 새로운 색의 커튼과 벽지를 들였습니다. 활짝 열린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마다 이 공간은 이제 온전히 내 것이라는 실감이 몰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공유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집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볼 때의 고요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 안엔 상처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끔은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이 먼저 들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 혹시 이 사람에게도 다른 얼굴이 있을까라는 경계심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동안은 심리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되찾았습니다. 미뤄두었던 공부도 다시 이어갔습니다. 서서히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조금씩 심리의 구멍을 메워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제 경계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믿는 사람에게 쉽게 기대고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단한 벽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내 삶에 무심코 발을 들여와 상처를 남기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저와 비슷한 상처를 겪고 있다면 꼭 기억하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상대방이 내뱉는 변명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외로웠다. 우발적이었다. 그런 단어들은 책임을 피해가려는 얄팍한 방패일 뿐입니다. 배신은 실수가 아니고 거짓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 고통을 견뎌내고 결국엔 이겨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상처가 깊더라도 그 끝엔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찾아옵니다. 저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완벽하게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저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선택했고 버텼고 끝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제 삶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남편과 민지, 그들은 결국 스스로의 선택으로 삶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제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지만 더 이상 불안정한 혼자가 아닙니다. 단단한 혼자이고 그게 저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제 제 앞길에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